아가, 나 안 미쳤다. 어두운 방 한쪽 벽. 손톱으로 긁어낸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삐뚤빼뚤한 그 흔적 위로 검붉은 자국이 번져 있습니다. 그날 새벽 며느리 정혜의 손에 한 장의 종이가 쥐어졌습니다. 꼬깃하게 접힌 종이. 그 위에는 누군가 급하게 남긴 글씨. 정혜야, 나 안 미쳤다. 살려다오. 그리고 그 밑에는 11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혜. 핸드폰 번호였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번호를 단 한 자리도 틀리지 않고 기억했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손톱이 부러질 때까지. 벽을 긁어가면서 말입니다. 3년 전 시어머니 박 여사는 치매 판정을 받고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누구도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머니 상태 괜찮으신 거 맞죠? 그리고 오늘 새벽 그 침묵이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이건 한 장의 쪽지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쪽지는 3년 동안 숨겨져 있던 어떤 진실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 살을 내는 동짓달 칼바람이 낡은 쇠방 창틈을 사정없이 파고듭니다. 이불 끄트머리를 끌어당기던 윤정혜. 손이 닿은 자리에는 4년이 지나도록 차갑게 식어있는 빈자리뿐이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그 자리를 가만히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남편 박영호의 사주기. 정혜가 아직도 새벽마다 일어나 식당으로 향하는 이유는 어쩌면 남편이 살아생전 좋아했던 그 김치찌개 끓는 냄새를 아직도 놓을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보, 오늘이 당신 사주기야. 어머님은 또 한 해를 그 산속에서 보내시고 나는 또 한 해를 이 빈자리에서 보냈네. 그녀가 일하는 곳은 시장 끝자락의 24시간 백반집. 8평 남짓한 그 작은 식당이 정혜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4년 전부터 시댁에서 쫓겨난 후로는 더더욱 얼음장 같은 찬물에 물을 씻는 정혜의 손등은 이미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마디는 동상에 걸린 듯 자줏빛으로 부어 있었지만 정혜는 그 손을 앞치마에 슥슥 닦아내며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58세. 환갑을 2해 앞둔 며느리에게 이 시린 새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견딜 만한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은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놓고 마주 앉을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그 명치 끝에 돌덩이 같은 외로움이었으니까요. 새댁 또 새벽부터 나와 있구먼. 어이고, 손 좀 봐. 사람 손이 이게 먹고. 할머니, 또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영호 씨 사주기라. 그이가 좋아했거든요. 아이고, 새댁, 그날이 벌써 4년이야. 사람 가는 거 한순간이지. 그래, 시어머니는 좀 어떠셔? 아직도 그 산속에 계셔? 정혜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그 세 글자만 들어도 명치 끝이 욱신거리는 자리. 정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면회도 못 가본 지가 오래됐어요. 아주버님이 시설 위치를 안 알려주셔서. 이런 호로 자식들이 다 있나? 새댁이 그 어른을 얼마나 모셨는데. 아이고, 분해. 김복래 할머니의 푸념이 끝나기도 전에 식당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들어선 사람은 바로 아주버님 박영태와 그의 아내 한세영이었습니다. 영태는 캐시미어 코트, 세영은 어디서 보았던 외제차 키와 함께 명품 가방. 정혜의 다해진 앞치마와는 그야말로 천지차이의 행색이었습니다. 어머어머, 이놈의 비린내. 동서,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살아? 우리 도련님 이름 팔아서 동네 망신시키는 거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 형님, 오늘 영호 씨 사주기예요. 술 한 잔 올리러 오신 거 아니면 그냥 가세요. 재수씨, 말 조심해. 우리가 그냥 왔겠어? 어머니 재산 정리 다 끝났어.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통보하러 온 거야. 어차피 어머니는 사람도 못 알아보시는데 괜히 요양원 들쑤시고 다니지 말라고. 아니, 이 양반들이 새벽부터 와서. 무슨 행패야. 새댁이 시어머니. 모시려고 그렇게 빌었는데 자식들이 시설에 갖다 박아두고. 어디서 큰 소리야. 할머니,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법적 보호자는 우리예요, 우리. 자식도 못 낳은 며느리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를 모셔요? 자식도 못 낳은 며느리. 정혜의 가슴 한복판에 4년 묵은 대못이 다시 박혔습니다. 그 한마디는 정혜가 시댁에서 쫓겨난 그날 동서. 세영이 정혜의 등 뒤에 대고 던진 바로 그 칼날이었습니다. 3년 전 봄. 정정하시던 박 여사가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새벽 정혜는 시어머니 댁에 와서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아가, 오늘은 된장이 잘 익었더라. 너 고추장 좀 가져가. 그 한마디를 남기시고 박 여사는 마당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중환자실. 의식을 되찾은 박 여사의 눈은 분명 정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정혜의 손을 끌어당기시며 정정혜야, 아가, 영태가. 이거 놔. 주제 파악 좀 해. 우리 어머니가 너랑 무슨 마지막 인사를 한다고. 자식도 없는 며느리가 어디서 친한 척이야. 재수 씨, 어머니는 이제 우리가 모셔. 일단 시설부터 알아보고 있으니까 너는 짐이나 빼. 정혜가 말 한마디 꺼낼 새도 없이 다음날 박 여사는 사설 구급차에 실려 어딘가로 옮겨졌습니다. 정혜는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렸지만 동서 세영의 손에 떠밀려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가 시댁 마당에 들어서자 시댁 대문 위에는 이미 다른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혜의 친정으로 도착한 한 통의 등기 우편. 그것은 시어머니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장남 박영태에게 증여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인감과 도장은 쌓이는 어머님의 떨리는 글씨가 아니라 누군가가 흉내낸 가짜 글씨였습니다. 재수 씨, 이거 받고 끝내자. 어머니 일은 다신 들쑤시지 마. 우리 가족이 평화로우려면 너 같은 사람이 빠져줘야 해. 아주버님, 이 돈이 어머님 재산에서 나온 거 맞죠? 어머님은 살아계신데 어머님 돈으로 절 입막음하시는 건가요? 동서, 머리 굴리지 마. 어머니는 사실상 죽은 사람이야. 이제 그만 받아들여. 아유, 이 사람들이 진짜. 세댁 신고해. 경찰에 신고하라고. 신고. 해봐, 재수 씨. 어머니 의료진단서가 어디 있는지 알아? 중증 치매, 의사소통 불가. 이거 우리 손에 있다고. 너 같은 사람 말은 아무도 안 들어줘. 영태 부부가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간 뒤 정혜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떨어져 있던 두툼한 지폐 다발을 정혜는 식당 한 구석의 쓰레기통에 통째로 집어던졌습니다. 어머니 살아만 계세요. 제가 어떻게든 찾아갈게요. 손님이 모두 빠져나간 늦은 저녁. 정혜가 영호의 사진을 닦으며 사주기 술잔을 따르려던 그때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정혜님 맞으시죠? 사진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답장 절대 하지 마시고 새벽 2시 산정원 노인전문요양원 뒷문으로 와주세요. 박순녀 어르신 살아계세요. 첨부된 사진 한 장. 형광등 아래 누런 벽지 위에 누군가가 손톱으로 꾹꾹 긁어 새긴 듯한 11자리 숫자. 010, 0000, 1111. 그것은 정혜의 핸드폰 번호였습니다. 그것도 한 자리도 틀리지 않은 정혜 본인의 번호. 여보세요. 윤정혜 씨 되시나요? 저 산정원 간병인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박 어르신이 매일 밤 손톱이 빠지도록 벽을 긁으시면서 이 번호를 새기세요. 약을 뱉어내시면서 며느리만 부르세요. 뭐라고요? 어머님이 정신이 돌아오셨다는 건가요? 정신이 돌아오신 게 아니에요. 어르신은 처음부터 치매가 아니셨어요. 제가 더는 이대로 못 보겠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연락드렸어요. 내일 새벽이면 어르신 더 깊은 시설로 옮긴대요.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에요. 제발 와주세요. 정혜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립니다. 손에 쥔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며느리인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보, 나 가야 돼.
어머님이 부르셔. 영우 씨, 한 번만 도와줘. 그날 밤 윤정혜는 낡은 외투 하나만 걸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4년간 짓눌려 있던 며느리의 등이 비로소 곧게 펴진 순간이었습니다. 시댁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끔찍한 진실이 이제 막 빗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택시조차 들어가기를 거부한 가파른 산길. 정혜는 미친 듯이 그 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새벽 2시. 도시의 빛이 닿지 않는 그곳에 폐교를 개조한 듯한 낡은 건물 하나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산정원 노인 전문 요양원. 간판 글씨는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외벽은 시커먼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창문마다 촘촘히 박힌 쇠창살. 요양원이라기보다는 산속에 숨겨진 감옥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가 이 안에 계시다고. 정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왜 이 위치를 그토록 숨기려 했는지 정혜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며느리를 떼어놓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가족의 손이 절대 닿지 않는 곳에 사람을 가두기 위한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었던 것입니다. 정혜님 맞으시죠? 빨리 들어오세요. 야간 당직. 송 원장이 2시 반에 한 번 돌아요. 정혜를 맞이한 사람은 마스크를 깊이 눌러 쓴 28세의 젊은 간병인 이서윤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어르신 박 어르신은 처음부터 치매가 아니에요. 제가 1년 반 동안 이 시설에서 일했는데 어르신처럼 정신이 또렷한 분을 이렇게 가둬놓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진단서는요? 의사가 분명히 중증 치매라고. 청솔정신과 강현덕 의사, 아주버님 박영태 씨가 매수한 분이에요. 가짜 진단서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저도 그분 다른 환자들 차트 봤어요. 정상인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가족이 재산 빼돌릴 때 그 의사 도장이 꼭 찍혀 있었어요. 정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단순히 형님 부부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의사, 요양원장 그리고 자식. 셋이 한패가 되어 살아있는 노인을 산채로 매장하는 끔찍한 사슬. 이거 어르신이 사흘 전에 저한테 몰래 쥐어주신 거예요. 약을 안 드시고 혀 밑에 숨기셨다가 제가 양치 도와드릴 때 입에서 꺼내서 주셨어요. 정혜의 손에 들어온 것은 낡은 약봉지의 뒷면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어머님의 곱고 정갈했던 글씨가 고통 속에 일그러진 채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야, 나 안 미쳤다. 영태가 나를 가뒀다. 매일 잠드는 주사를 놓는다. 살려다오 며느리야. 정혜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4년간 자식 노릇 못했다는 자책으로 가슴을 짓눌렀던 며느리의 등에 이제는 분노라는 새로운 무게가 얹혔습니다. 서윤 씨 이종이. 이거 증거가 되나요? 증거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송 원장이랑 박영태 씨가 직접 짜고 한 정황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됐어? 박영태 씨는 새벽 4시에 차 끌고 온다고 했지? 네. 원장님 이번엔 진짜 영영 못 찾을 곳으로 옮긴다네요. 충북 끝자락 섬마을이래요. 거긴 면회도 안 되고 가족 동의 없으면 시신도 못 찾아간다고. 잘 됐어. 박 여사 거 처리하고. 우리도 한몫 두둑이 챙기자고. 박영태 씨가 이번에 5천 더 얹어준대. 어차피 이 노인네 가족한테 며느리. 한 명만 골치 아프지. 그 며느리만. 따돌리면 끝나는 일 아닌가. 근데 원장님, 박 어르신 가끔 너무 정신이 맑아 보여서 무서운데요. 어제도 약 뱉어내신 것 같던데. 돈 주면 치매고 돈 안 주면 정상인 거야. 약 2배로 늘려 헛소리 못하게. 탕비실 안. 정혜와 서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혜의 떨리는 손은 어느새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입에서 직접 나온 살아있는 증거. 4년간 잠들어 있던 며느리의 머리가 이 순간 칼날처럼 깨어났습니다. 녹음됐어요? 네, 다 됐어요. 그런데 서윤 씨, 이거 한 번으론 부족해요. 어머니를 제가 직접 봐야 돼요. 서윤은 정혜를 데리고 4층 끝방 411호 독방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다른 환자 방과 동떨어진 가장 외진 자리.
두꺼운 철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손바닥만 한 배식구만이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열쇠는 송 원장이 가지고 있어서 못 열어요. 배식구 너머로만 잠깐 손이라도 잡아드리세요. 어머니, 정혜예요. 며느리 정혜 왔어요. 어둠 속에서 앙상한 손 하나가 천천히 뻗어 나왔습니다. 손등의 핏줄은 푸르게 도드라져 있었고 손톱은 군데군데 깨져 검붉은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벽을 긁어 며느리의 번호를 새기느라 손톱이 그렇게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정혜야, 너 진짜 왔구나. 아가, 나 죽기 전에 너 한번 보고 가려고 살아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가 못나서 4년이나 걸렸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아가. 영태가 그놈이 사람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짐승이다. 너만 살아 있었어. 너만이라도 살려라. 시계는 새벽 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영태가 어머니를 데리러 오는 시각, 새벽 4시 남은 시간은 단 2시간 10분. 서윤 씨 어머님 모시고 나갈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세탁물 카트에 어르신 숨기고 직원, 출입구로 나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 길에 야간 경비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송 원장이 차 키를 다 들고 있어서 차도 없어요. 제가 차 끌고 왔어요. 시장에서 빌린 1톤 트럭. 뒷문 50m 떨어진 인도에 세워뒀어요. 경비 2명만 어떻게든 따돌리면 돼요. 경비요? 어떻게요? 서윤 씨 저 식당에서 4년 일했어요. 무 자르고 도라지 칼질하고 닭 손질하고 사람 안 다치게 하면서 위험만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어머니를 살리는 일이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거예요. 58세 며느리 윤정혜의 손에 들린 작은 과도. 그 칼끝이 향한 곳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이 시간이 흐르는 운명의 자물쇠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1시간 안에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절대로. 다시는 저 사람들 손에 안 맡겨요. 새벽 2시 40분. 이서윤이 송 원장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몰래 빼낸 마스터키. 그 작은 열쇠가 412호 자물쇠에 꽂히는 순간 윤정혜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끼쳐오는 냉기와 지독한 악취. 사람 사는 방이라기엔 너무나 황량한 그저 시멘트 덩어리뿐인 감옥. 희미한 비상등 아래 웅크린 여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정혜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박 여사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화사했던 비단 한복도 가지런하던 은빛 단발도 사라진 자리에는 누런 환자복. 한 벌과 헝클어진 백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치. 신발도 없이 맨발인 채로 발가락 끝에는 동상에 걸려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혜야, 진짜 너 맞냐? 환영 아니지?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정혜.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왜 이렇게? 정혜야, 잘 들어라. 시간이 없어. 영태 그놈이 청솔정신과 강현덕한테 5천만 원 줬다. 가짜 진단서 떼주는 대가로. 내가 그 진료실에서 다 들었어. 영태가 의사한테 봉투 건네는 거. 내가 정신 멀쩡하니까 더 큰 약 쓰자고 강 의사가 하는 말까지 다 들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시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기억했지. 너한테 알리려고. 그 강 의사가 다른 노인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어. 같은 병동에 있던 김 노인이 그 사람한테 당해서 자식한테 집 2채 다 뺏기고 들어왔어. 김 노인은 작년에 여기서 돌아가셨다. 약을 너무 많이 쓴 거지. 박 여사의 입에서는 끝없이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박영태가 어머니의 인감과 도장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어머니 명의의 강남 빌딩과 시골 땅, 통장 잔고가 어떻게 옮겨졌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동서 한세영이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세영이가 그러더라. 어머님 같은 사람은 그냥 약 먹고 잠들면 그게 행복이지.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시신을 기다리는 까마귀더라.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박 여사를 세탁물 카트에 숨기고 직원 출입구를 지나 50m 떨어진 인도에 세워둔 트럭까지 가는 것. 단 50m. 그 50m가 그날 정혜에게는 아프리카를 횡단하는 거리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앞에서 갈게요. 카트 미는 신용만 하고 어르신은 정혜님이 카트 안에서 꼭 잡아드리세요. 야간 경비가 잡짓덫을 보고 있을 시간이라 1분 30초 정도는 들키지 않을 거예요. 어이 소윤이, 이 시간에 왜 빨래 카트야? 411호 어르신 시트에 또 실수하셔서요. 새벽 4시에 옮기신다는데 그 전에 닦아야 한다고 송 원장님이. 그래 빨리 해. 송 원장 깨우지 말고. 정혜는 카트 안에서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의 손은 살아있었지만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마치 차가운 금속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그 손을 자신의 가슴 안쪽에 묻고 자신의 체온을 어머님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인도에 세워둔 1톤 트럭의 적재함. 정혜는 미리 깔아둔 두꺼운 솜잎을 위해 어머님을 조심스레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도 누웠습니다. 운전은 서윤이 맡기로 했습니다. 아가야, 4년이다. 4년 만에 사람 손길이, 따뜻한 손길이 내 얼굴에 닿는다. 정혜야, 너 손이 왜 이렇게 까칠해졌니? 식당 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어머니 4년 동안 어머님 손길이 그리워서 저도 매일 밤 울었어요. 어머님 음성 들으려고 음성 메모 매일 들었어요. 내 아들이, 영태 그놈이 너랑 영어 갈라놓으려고 별짓을 다 했지. 너 자식 못 낳는다고 이혼시키자고 영호한테 매일 그랬어. 영호는 끝까지 안 그러더라. 끝까지 너만 봤다. 어머니 영우 씨도 제가 어머님께 잘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그 말 하셨어요. 새벽 3시 50분. 트럭이 산을 내려가던 그때 반대편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영태였습니다. 예상보다 10분 빠른 도착이었습니다. 정혜님, 영태 씨 차예요. 길이 좁아서 못 비켜요. 서윤 씨, 정면 돌파해요. 그쪽이 비켜야 하는 길이에요. 어이, 이 시간에 트럭이 왜 이 산에서 내려와? 너 누구야? 산정원 식자재 트럭입니다. 아침 식사 준비요. 식자재? 이 시간에? 송 원장한테 확인해야겠는데. 바로 그때 적재함 안에 누워있던 박 여사가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박영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다급히 차에서 내려 적재함의 천막을 거칠게 걷어 올렸습니다. 너 윤정혜. 너 미쳤어. 이 미친 여자가 어디 남의 어머니를. 너 납치범이야 지금. 경찰 부른다. 부르세요, 아주버님. 부르시라고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도 같이 들려주세요. 아주버님이 강현덕 의사한테 5천 줬다는 박 여사님 증언, 송 원장이 내일 새벽 충북 섬으로 어머니 옮긴다는 그 음성. 다 여기 있어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법대로 하시죠, 아주버님. 어머니 모셔다 드릴 곳은 따로 있어요. 박지훈 변호사님이 30분 뒤에 시내 호텔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님은 더 이상 아주버님 가족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 보호 아래 계실 거예요. 박영태의 손이 풀렸습니다. 4년간 군림해온 장남의 권력이 며느리의 단 한마디에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빈틈을 놓치지 않고 정혜는 트럭 옆구리에 매달린 비상신호기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미리산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지훈 변호사와 정수영 기자, 그리고 최도영 형사. 정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짜두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며느리의 충동적인 구출이 아니라 4년을 버텨온 한 여자의 정교한 작전이었습니다. 새벽 5시 20분. 시내 한 비즈니스 호텔 객실. 박지훈 변호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박 여사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4년 만에 받아보는 따뜻한 환대에 박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 여사님, 우선 무사히 모셔다 드린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입니다. 정혜 씨가 3개월 전부터 저를 찾아와서 차근차근 자료를 모아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진 거고요.
3개월 전부터. 정혜야. 너 그동안? 어머니 작년 가을에 이 식당 손님 중에 박 변호사님 알게 됐어요. 김복래 할머니 소개로요. 그분이 저더러 세대가 그냥 기다리지 말고 일어서 시어머님 살아계신다는 증거 하나라도 잡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 한마디에 다시 살아났어요. 정혜 씨가 지난 3개월간 모은 자료가 정말 대단합니다. 청솔 정신과 강현덕 원장의 다른 환자 진단서 비교 자료, 박영태 씨가 어머님 명의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돌리는데 사용한 위조 인감 증거, 산정원, 송기철 원장의 비리 관련 고발 자료,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새벽 정혜 씨가 직접 녹음한 송 원장과 박영태 씨의 공모음성. 정혜야. 너 어떻게 식당 일하면서 어떻게 그 모든 걸. 어머니 4년 동안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식당 청소했어요. 그 시간에 머릿속에서 어머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매일매일 나는 무력하다. 나는 며느리니까 자격이 없다.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김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건 자식들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세대가 너는 그 어른의 마지막 자식이야. 그 말 듣고 저 일어났어요. 같은 날 오전 10시. 정수영 기자가 청솔정신과 강현덕 의사에게 직접 들이댔습니다. 정 기자가 6개월간 추적한 가짜 치매 진단서 36건의 환자 명단. 그 명단 앞에서 강현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들이 요청하는 대로 환자 상태가 애매한 경계선이라. 강 원장님 박 여사 진료 차트 봤어요. 박 여사는 그 어떤 검사에서도 치매 소견이 나오지 않았어요. MMSE 점수도 28점으로 정상 범위였고요. 그런데 진단서에는 중증 치매, 의사소통 불가라고 적으셨죠. 박영태 씨가 5천만 원 어떤 명목으로 입금했나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강 원장님 한 번이 아니죠. 36건이에요. 36명의 멀쩡한 노인들을 환자가 아니라 자식의 욕심에 따라 진단했어요. 그중 4명은 이미 약물, 과다투여로 사망했고요. 같은 날 오후 2시.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라운지. 박영태와 한세영은 어머님 명의의 강남 빌딩을 매각하기 위해 외국 자본 측 투자자 2명과 마지막 거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매각 대금 47억 원. 그중 30억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이체될 예정이었습니다. 여보, 이 거래만 끝나면 우리도 진짜 강남 사모님이지. 어머니 돈 빼돌렸다는 소리 들을 일도 없고 며느리 그 여자 이제 영원히 입막음 됐고. 세영아, 새벽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산정원 가는데 식자재 트럭이 산에서 내려오더라고. 그게 좀. 아유, 또 의심병이야? 송 원장이 알아서 다 처리했을 텐데 뭐. 바로 그때 라운지 입구 쪽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정수영 기자,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한 노부인. 어머니. 어떡해.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어머니가 어떡해. 영태야, 이 어미.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내가 미쳤다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놈이 청솔정신과 강현덕한테 5천 주면서 어미 진단서 떼달라고 한 거 내가 그 진료실 의자에 앉아서 다 들었다. 송기철 원장한테 충북섬으로 어미 보내라고 한 거 새벽에 내 며느리가 다 녹음했다. 이 천하에 호로 자식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세영아, 너 4년 전에 내가 쓰러졌을 때 뭐라고 했지? 어머님 같은 사람은 그냥 약 먹고 잠들면 그게 행복이지. 그랬지. 그 말 내가 의식 없는 줄 알고 했지? 나 그날 다 들었다. 의식 없는 사람은 자기 시어머니가 죽길 바라는
며느리 말도 다 듣더라. 죄송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바로 그때 라운지 뒤편에서 최도영 형사와 경찰관 5이 나타났습니다. 박영태와 한세영,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외국 자본 측 브로커까지. 그 자리에서 모두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형님, 동서, 4년 전 형님이 식당에서 저한테 그러셨죠. 비린내 난다. 동네 망신 그만 시켜라. 그날 제가 한마디도 못 받아쳤던 거 오늘 답할게요. 사람한테서 비린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형님이 어머님께 한 그 짓이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썩히는 짓이었어요. 그게 진짜 비린내예요. 동서 한 번만 용서해. 형님 용서는 어머님께 빌고 죗값은 법에서 받으세요. 저는 이제 어머님 모시고 갈 곳이 있어요. 경찰차에 실려가는 박영태와 한세영의 뒷모습. 박 여사는 그 모습을 차마 끝까지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식을 제 손으로 벌한 어미의 마음이 어찌 편할까요? 하지만 정혜는 어머님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고 따뜻한 음성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제가 끓여드릴게요. 4년 동안 못 끓여드린 거 평생 끓여드릴게요. 그날 저녁. 정혜는 박 여사를 모시고 남편 박영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가 그친 묘소 위로 노을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나 약속 지켰어. 어머님 모셨어. 무사히 정말 무사히. 영호야, 이 어미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살아생전에 너 며느리 잘못 거뒀다고 너만 자식 잃은 줄 알고 살았는데 이 어미가 너 며느리 잃을 뻔했다. 영호야, 너 며느리 정혜가 이 어미를 살렸어. 박 여사의 눈에서 4년 만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정혜는 박 여사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신도시 변두리 햇살이 잘 드는 골목 어귀의 작은 한식당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순녀할매 며느리 밥상. 박 여사의 이름과 며느리 정혜의 손맛이 함께 걸린 그 작은 보금자리였습니다. 세대, 오늘은 우리 박 여사님. 손만 먼저 보고 갈란다. 어머니 콩나물 좀 다듬어 주세요. 아침부터 입맛 도시게. 아이고, 김할매 또 오셨네. 우리 새 며느리는 내 새 시어미인 줄 안다니까. 새댁에 어머님 모셔온 게 어디야. 동네에 다 소문났어. 신문에도 났잖아. 박영태에게는 사기, 횡령, 노인학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한세영에게는 공모와 방조로 징역 5년. 송기철 원장과 강현덕 의사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7년. 가짜 효도의 사슬은 그렇게 모두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빼돌렸던 박 여사 명의의 강남 빌딩과 시골 땅, 통장, 잔고 47억 원은 모두 박 여사 명의로 다시 환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그 빌딩을 미련 없이 처분했습니다. 자식의 욕심이 묻어있는 공간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혜야, 이 47억 절반은 너 몫이다. 박 변호사님이 서류 다 만들어 주셨어. 너 4년 동안 식당 일하면서 받았어야 할 며느리 몫. 내 아들이 너한테 줬어야 할 그 몫이다. 어머니 저는 돈이 필요해서 어머님을 모셔온 게 아니에요. 안다 다 알아. 그러니까 받아라. 이 어미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답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우리 노인들 돕자. 강현덕 같은 의사한테 당한 노인들, 송기철 같은 원장 시설에 갇힌 노인들, 너랑 나랑 같이 그분들 한 분 한 분 빼내자. 순녀할매 며느리 밥상 개업 첫날. 가장 먼저 식당 문을 두드린 사람은 이서윤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박 여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28세의 간병인. 어머님, 정혜 언니, 저 왔어요. 개업 축하드려요. 우리 서윤이, 너 아니었으면 이 할미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겠니?
오늘부터 너도 우리 가족이다. 알겠지? 어머님 사실 저 산정원 그만두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어머님 사건 보면서 이 일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서윤 씨, 우리 어머님이 환수받으신 재산 중 일부로 노인 학대 피해자 돕는 작은 재단을 만들 거예요. 거기에서 같이 일해줄 거죠? 네, 정말로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너 같은 사람이라야 이 일을 한다. 다른 사람은 못해. 너처럼 그 새벽에 자기 직장 걸고 나선 사람만이 다른 노인들도 살릴 수 있다. 어느 봄날 일요일, 정혜와 박 여사 그리고 서유는 박영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소 주변에는 영호가 살아생전 좋아하던 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영호야, 너 좋아하던 김치찌개 정혜가 끓여왔다. 너 좋아하던 밥만주도 사왔어. 이 어미가 미안하다. 너 살아있을 때 정혜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상 차려준 적 있는지 자식 못 낳는다고 구박만 한 거 같아서 그게 아니다. 어머니, 저는 한 번도 어머님 구박하셨다고 생각 안 했어요. 어머님은 그저 영호 씨 마음 아플까봐 저를 챙기고 싶으신 마음을 표현 못 하셨던 거예요. 정혜야, 너 자식 못 낳은 거 그거 너 때문 아니다. 우리 영호가 어릴 때 큰 병 한 번 앓았어. 그때 의사가 자식 어렵겠다고 했지. 그 사람이 너한테 그 말 못하고 갔다. 너 자존심 상할까봐. 그러니까 정혜야, 너 자신 그만 탓해라. 너는 죄가 없어. 어머니 4년 동안 저 그것 때문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울었어요. 박 여사의 그 한마디가 4년 동안 정혜의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을 완전히 들어 올렸습니다. 자식 없는 며느리. 그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4년 내내 자책했던 정혜. 이제 그 굴레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순녀할매 며느리 밥상 개업 1주년이 되던 날. 정혜와 박 여사가 함께 만든 함께 봄 재단은 이미 12명의 노인을 부당시설에서 구해내고 9건의 가짜 치매 진단서를 고발했습니다. 정혜야, 또 한 분 들어왔다. 이번엔 충청도 시골 할아버지인데 아들이 농지 빼돌리려고 약을 먹였대. 우리 박 변호사님이 그분 가족이랑 연결됐어. 어머니, 저 내일 새벽 그분 뵈러 갈게요. 김할머니가 식당 좀 봐주신대요. 정혜야, 너 4년 전 그 새벽에 내가 너한테 했던 말 기억나니? 내 며느리는 너뿐이다. 그 말 지금도 똑같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네, 어머니. 피보다 진한 게 있더라. 너랑 나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너는 이제 내 진짜 딸이다.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4년을 견뎌온 한 며느리의 이야기처럼 그 시린 겨울을 견디게 하는 건 거창한 권력이나 막대한 재산이 아닙니다. 곁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의 진심. 그리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매일 새벽 일어나는 그 한 걸음. 단지 그것뿐입니다.